지금부터 내가 기록하려는 끔찍한 이야기는 너무나 하찮고 터무니없어서 누가 믿어주기를 바라거나 애원하지 않겠다. 직접 겪은 내 감각조차 인정할 수 없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미친 짓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고 그렇다고 꿈을 꾸는 것도 아니다. 다만 내일 죽을 몸이니 오늘이라도 영혼의 짐을 내려놓고 쉬고 싶다. 내 집에서 연이어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그 사건 때문에 나는 공포에 질리고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끝내 망가지고 말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설명하려 들지는 않겠다. 그 사건은 나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기묘한 느낌을 줄지도 모른다. 언젠가 내 악몽을 흔해 빠진 일로 만들어버릴 똑똑한 사람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나보다 더 냉철하고 논리적이라 내가 글로도 쓰기 두려웠던 공포의 상황에서도 아주 자연스럽게 원인과 결과가 잇따랐을 뿐이라고 밝혀낼 것이다. 어려서부터 나는 순하고 정이 많은 편이었다. 너무 마음이 여린 탓에 또래에게 놀림을 받기도 했다. 나는 유달리 동물을 좋아했고 부모님은 애완동물을 마음껏 키울 수 있게 해주셨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동물들과 보냈고 그들에게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어 줄 때면 더없이 행복했다. 이런 남다른 성격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욱 뚜렷해져 어른이 되어서는 동물이야말로 살아가는 낙이 되었다. 충직하고 영리한 개를 사랑해본 사람이라면 그 행복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짐승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에는 한낱 인간의 얄팍한 우정과 덧없는 신의에 시달렸던 사람의 마음을 직접 두드리는 무언가가 있다. 나는 일찍 결혼했고 다행히 아내의 성품도 나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내가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드는 동물을 들여왔다. 우리는 여러 종류의 새, 금붕어, 멋진 개와 토끼, 자그마한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우게 됐다. 그중 고양이는 온몸이 검은색으로 무척 크고 아름다웠으며 놀랄 만큼 영리했다. 미신에 적잖이 빠져있던 아내는 검은 고양이는 모두 변신한 마녀라는 오랜 속설을 넌지시 흘리기도 했다. 아내가 그 점을 진지하게 믿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일이 문득 떠올라 말하는 것뿐이다. 고양이 플루토는 내가 가장 아끼는 동물이자 친구였다. 내가 주는 먹이만 먹고 집안 어디든 내 곁에 붙어 다녔다. 외출할 때면 따라 나서려는 녀석을 떼어놓기가 힘들 지경이었다. 우리 우정은 그렇게 몇 년간 이어졌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내 기질과 성격은 상습적인 폭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 나는 갈수록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아랑곳 없이 변덕을 부리고 짜증을 냈다. 아내에게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퍼부었고 결국에는 손찌검까지 했다. 동물들 역시 내 기질의 변화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나는 동물들을 돌보기는커녕 학대하기까지 했다. 다만 플루토에게만은 애정이 남아있어 참아냈지만 개들이 우연히 곁을 지나가거나 애교를 부려오기라도 하면 다가오기만 해도 사정없이 괴롭혔다. 어떤 병이 음주벽보다 지독할까? 내 병은 점점 더 깊어져 결국 플루토도 이제 나이가 들어 예민해진 플루토마저 내 못된 성질에 시달리게 됐다. 어느 날 밤 단골 술집에서 잔뜩 취해 돌아오니 플루토가 나를 슬슬 피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녀석을 와락 붙잡았다. 거친 행동에 놀란 고양이는 이빨로 내 손에 작은 상처를 입혔다.
그 순간 악마 같은 분노가 나를 사로잡았다. 나 자신이 아닌 것 같았다. 내 영혼은 단숨에 몸을 빠져나가고 술에 찌든 맹렬한 증오가 내 몸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나는 조끼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 불쌍한 짐승의 목을 꽉 움켜쥐고는 한쪽 눈알을 도려냈다. 이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글로 쓰자니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전신이 떨린다. 술기운이 사라지고 아침이 되어 제정신으로 돌아오자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두려움과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스치는 미미한 감정이었을 뿐 마음속 뿌리까지 흔들지는 못했다. 나는 다시 술에 빠져들었고 그 일을 저질렀던 기억도 술기운에 희미해졌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도 차차 회복되었다. 눈알이 빠진 자리는 끔찍한 꼴이 되었지만 더 이상 아픈 것 같지는 않았다. 녀석은 평소처럼 집안을 어슬렁거렸지만 내가 가까이 가면 기겁하며 달아났다. 한때 나를 잘 따르던 동물이 이토록 나를 피하는 모습을 보니 처음에는 옛정이 떠올라 슬프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감정도 곧 짜증으로 변했다. 그러더니 돌이킬 수 없는 몰락을 알리듯 사악한 마음이 북받쳐 올랐다. 어떤 논리로도 이 감정을 설명할 수 없으리라. 하지만 이런 사악함이 인간의 원초적 충동의 하나라는 사실만큼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못지않게 확신할 수 있다. 사악함은 인간성을 결정짓는 타고난 본성이자 감정인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열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 법을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제대로 된 판단을 버리고 법을 이기고픈 욕구를 끊임없이 느끼는 게 아닐까. 바로 이런 사악함 때문에 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본 모습을 파괴하고 오로지 악을 위해 악을 행하고 영혼을 괴롭히고 싶은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나는 죄 없는 짐승을 괴롭히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나는 태연하게 고양이의 목을 올가미로 묶어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두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쓰디쓴 자책으로 가득했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음을 알기에,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알기에, 내가 하는 짓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기에 녀석을 매달았다. 만약 내 불멸의 영혼이 있다면 가장 자비롭고 두려운 선의 무한한 자비조차 닿지 않는 곳에 던져질 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기에 녀석을 매달았다. 고양이가 나를 사랑했음을 알기에,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음을 알기에, 내가 하는 짓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기에 녀석을 매달았다. 만약 내 불멸의 영혼이 있다면 가장 자비롭고 두려운 신의 무한한 자비조차 닿지 않는 곳에 던져질 만큼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알기에 녀석을 매달았다. 잔혹한 짓을 저지른 날 밤 나는 부리야 소리에 잠을 깼다. 침대 옆 커튼이 활활 타고 있었다. 온통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아내와 하녀, 그리고 나는 간신히 빠져나왔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다. 화마가 내 전 재산을 집어삼켰고 나는 절망에 빠져들었다. 나는 나의 악행과 재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만큼 나약한 인간이 아니다. 다만 잇따른 사실들을 자세히 기록하는 중이니 어떤 부분도 불완전하게 남겨두고 싶지 않을 뿐이다.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잔해만 남은 집터로 갔다. 벽은 단 하나만 남고 모두 무너져 있었다. 유일하게 남은 벽은 건물 가운데쯤 내 침대 머리맡에 서 있던 것으로 그리 두껍지 않은 칸막이였다. 최근에 새로 바른 석회가 제법 두터워 불길을 견딘 모양이었다. 이 벽 주위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더니 무척 흥미롭다는 듯이 한 곳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상한 일이야.
신기하군. 그들이 나누는 말을 듣자니 나도 호기심이 일었다. 다가가서 보니 마치 흰 벽면에 새긴 것처럼 거대한 고양이의 형상이 얕게 도드라져 있었다. 그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다. 목 주위에는 밧줄도 보였다. 나로서는 유령으로밖에 여길 수가 없었다. 어쨌든 그 유령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 등골이 서늘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날 아침 정원에 고양이를 목매단 것이 떠올랐다. 불이야 하는 외침에 사람들이 정원으로 몰려왔을 테고 그중 누군가가 나무에 묶인 밧줄을 자르고 죽은 고양이를 내 침실 창문으로 던져 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아마도 나를 깨우려고 그랬으리라. 여기저기 벽이 무너지면서 내 사악함에 희생된 고양이는 채 마르지 않은 회반죽 속에 파묻혔고 치솟는 불길과 사체에서 나온 암모니아가 섞여와 만나 내가 본 형상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머리로는 쉽게 이해했지만 양심은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었다. 몇 달 동안 고양이의 환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 같으면서도 후회가 아닌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사로잡았다. 나중에는 녀석을 대신할 닮은 고양이가 없는지 자주 드나들던 지저분한 술집 주변을 둘러보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싸구려 술집에서 거나하게 취한 채 앉아있는데 진인지 럼인지를 담은 커다란 수통 위에 까만 물체가 내 시선을 끌었다. 그제야 그 물체를 발견하다니 이상한 일이었다. 가만히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았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몸집도 무척 크고 모든 면에서 플루토와 꼭 닮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 플루토는 몸에 흰털이 전혀 없었지만 이 고양이는 가슴에 크고 흐릿한 하얀색의 얼룩이 있었다. 내가 손을 대자 그 녀석은 대뜸 몸을 일으켜 그르렁거리고 몸을 비비며 내 관심을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바로 내가 찾던 고양이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가게 주인에게 고양이를 사겠다고 했더니 주인은 자기 것이 아니며 고양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본 적도 없다고 했다. 녀석은 얼마간 자신을 쓰다듬던 내가 집에 갈 채비를 하자 따라 나서고 싶은 눈치였다. 나는 그러도록 내버려 두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도 이따금씩 허리를 숙여 녀석을 토닥여 주었다. 집에 오자마자 고양이는 제 집처럼 굴었고 아내도 대번에 녀석을 마음에 들어했다. 그러나 나는 이내 실증이 났다. 전혀 뜻밖이었다.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고양이가 나를 좋아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정떨어지고 성가셨다. 이런 감정은 점차 지독한 증오로 변해갔고 나는 녀석을 피해 다니기 시작했다. 고양이를 신체적으로 괴롭히지는 않았다. 몇 주 동안은 때리거나 난폭하게 굴지도 않았다. 하지만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양이에게 이루 말할 수 없이 넌더리가 났고 녀석이 나타나면 역병 환자라도 되는 듯 슬슬 피하게 되었다. 이 짐승을 데리고 온 다음 날 아침 녀석도 플루토처럼 한쪽 눈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는 말할 것도 없이 내 증오를 부추겼다. 하지만 그럴수록 아내는 녀석을 더욱 아꼈다. 앞서 말했듯이 아내는 내가 잃어버린 마음, 아주 소박하고 순수한 곳에서 즐거움을 찾는 따스한 인정을 예전 그대로 지닌 사람이었다. 내가 고양이를 미워할수록 고양이는 나를 유달리 따르는 것 같았다. 그 녀석이 내 뒤를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녔는지 다른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내가 자리에 앉으면 녀석은 을에 발치에 웅크리고 눕거나 무릎 위로 올라와 역겹게 몸을 비벼댔다. 내가 일어나 걸으려고 하면 녀석이 다리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 자칫 넘어질 뻔했던 일도 많았다. 때로는 길고 뾰족한 발톱으로
옷에 매달려 가슴팍까지 타고 올라왔다. 그럴 때면 녀석을 단번에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내가 저지른 죄가 떠오르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짐승이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 짐승이 나에게 물리적으로 해를 끼칠까봐 두려운 것은 아니지만 무엇이 두려웠는지 달리 정의할 바를 모르겠다. 중세인 감방에서조차 고백하기 부끄럽지만 놈이 나에게 안겨준 오싹한 공포는 근거 없는 망상으로 한층 더 커졌다. 이 낯선 짐승과 내가 죽인 고양이의 유일한 차이점인 흰색의 얼룩을 아내는 여러 번 나에게 말했다. 앞서 말했듯이 이 얼룩은 원래 크긴 했지만 무늬가 흐릿했다. 하지만 얼룩은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선명해졌다. 내 이성은 이게 한낱 허상일 뿐이라고 애써 부정했지만 얼룩은 마침내 뚜렷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물건의 형상이었다.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나는 고양이가 더 꺼림칙하고 무서웠다. 마음만 먹으면 그 괴물을 없애고 싶었다. 그 얼룩은 소름이 쫙 끼치도록 무서운 교수대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슬프고도 두려운 고통과 죽음의 도구, 공포와 범죄의 도구 말이다. 이제 나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다. 내가 경멸해 죽여버린 고양이 따위가 높디 높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태어난 인간에게 이토록 참기 힘든 고통을 안겨주다니. 낮에도 밤에도 나는 더 이상 편하게 쉬는 축복을 누리지를 못했다. 낮에는 고양이가 단 한순간도 내 곁을 떠나지를 않았다. 밤에는 끔찍한 악몽에서 깨어날 때마다 내 얼굴에 닿는 그 짐승의 뜨거운 입김을 느끼거나 도저히 떨칠 힘이 없는 악몽처럼 내 심장을 짓누르는 녀석의 어마어마한 무게를 견뎌야 했다. 이런 고통의 압박으로 내 안에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선한 면은 모두 사라졌다. 가장 어둡고 흉악한 생각들이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었다. 늘 변덕스럽던 성격은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향한 증오로 커져갔다. 나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폭발적 감정에 맹목적으로 내 몸을 내맡기게 되었다.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터져나올 때마다 이를 감내해야 하는 사람은 불쌍하게도 참을성 많은 아내였다. 화재 후 가난에 내몰려 낡은 집에 살고 있던 어느 날, 아내는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 나를 따라 내려왔다. 가파른 계단을 따라 내려오던 고양이에게 발이 걸리는 통에 나는 하마터면 곤두박질을 칠 뻔했다. 미친 듯이 화가 난 나는 도끼를 집어들고 그때까지 나를 억누르던 유치한 두려움 따위는 잊어버린 채 녀석을 향해 힘껏 도끼를 휘둘렀다. 내 뜻대로 도끼를 내려쳤다면 놈은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내 팔을 붙잡았다. 이에 악마보다 더 큰 분노에 사로잡힌 나는 손을 획 뿌리친 뒤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아내는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른 나는 곧이어 숨길 방법을 차근차근 찾기 시작했다. 밤이건 낮이건 이웃들에게 들키지 않고 아내를 집에서 끌어내기는 불가능했다. 이런저런 계획이 떠올랐다. 작게 토막 내 불에 태우면 어떨지 생각했다. 지하실 바닥에 아내를 파묻어 버릴까도 생각해 보았다.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 넣는 것은 어떨지, 평범한 물건처럼 상자에 담아 짐꾼을 시켜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따져보았다. 마침내 나는 훨씬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냈다. 중세의 수도사들이 희생자를 처리할 때 썼다는 방법처럼 지하실 벽 안에 넣고 가두기로 결심했다. 지하실은 이 계획을 실행하기에 꼭 알맞은 장소였다. 지하실 벽은 허술하게 세워져 있었고
최근에 대충 바른 회반죽은 눅눅한 공기 때문에 아직 굳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한쪽 벽에는 돌출부가 있었는데 굴뚝이나 벽난로를 만들다가 다시 메우고 지하실의 붉은색과 비슷하게 칠한 곳이었다. 바로 그 부분에 벽을 헐고 죽은 아내를 넣은 다음 원래대로 벽을 만들면 누구도 수상하게 여기지 못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죽은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쪽 벽에 기대어 세운 다음 별 어려움 없이 벽돌을 쌓아 올렸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모르타르와 모래를 구해온 다음 기존의 벽과 거의 비슷한 회반죽을 만들어 벽돌 위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작업을 마치자 무척 만족스러웠다. 벽에는 손을 댄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있는 쓰레기도 말끔하게 치웠다. 나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 정도면 적어도 헛일은 아니군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 다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인 고양이를 찾기 시작했다. 마침내 녀석을 죽이기로 굳게 마음먹은 것이다. 그때 고양이가 나와 마주쳤다면 녀석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눈치 빠른 짐승은 내가 격렬하게 화내는 모습에 놀라 모습을 감춘 것 같았다. 그 혐오스러운 놈이 사라지자 내 마음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은 안도감이 찾아왔다. 고양이는 그날 밤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아내를 죽였다는 무거운 죄가 내 영혼을 누르고 있음에도 녀석이 우리 집에 온 이후로 적어도 그 하룻밤만큼은 평화롭게 단잠을 이룰 수 있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던 고양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금 자유를 만끽하게 됐다. 괴물은 두려움에 떨며 집을 영원히 떠난 것이다. 더 이상 녀석의 꼬락서니를 볼 필요가 없다. 나는 더없이 행복했다. 내가 흉측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죄의식은 거의 없었다. 몇 번 조사를 받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집수색도 받았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당연히 나는 행복한 앞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 아내가 죽은 지 나흘째 되던 날 경찰들이 느닷없이 집으로 들이닥쳤고 다시 한번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죽은 아내를 숨긴 곳을 찾지 못할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수색하는 내내 나를 동행했다. 그들은 건물 전체를 빠짐없이 뒤졌다. 서너 번이나 지하실로 내려갔지만 나는 눈썹 하나 꿈쩍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곤히 잠든 사람처럼 편안하게 뛰었다. 나는 팔짱을 낀 채 지하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유히 걸어 다녔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여긴 경찰들은 떠날 채비를 했다.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올라 억누르기가 힘들었다. 승리의 표시로 한마디라도 더 말해서 나의 결백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여러분, 경찰들이 계단을 오를 때 나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의욕이 풀려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예의도 좀 더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그건 그렇고 여러분, 이 집 말이죠. 이 집은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무슨 말이든 하고 싶어 바싹 몸이 달아오른 나는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다. 정말로 특별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벽도 말입니다. 여러분 가시려는 건 아니죠? 이 벽도 꽤 단단하게 쌓은 거랍니다. 허세를 부리며 잔뜩 격앙된 나는 손에 든 막대기로 사랑하는 아내를 넣어둔 바로 그 부분을 세차게 두드렸다. 신이시여, 악마의 동리로부터 저를 보호하소서. 막대기로 친 벽의 울림이 사라지자 무덤 안에서 답이라도 하듯 어떤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작고 띄엄띄엄 하던 소리가 이내 인간의 것이 아닌 기이하면서도 시끄럽고 잔인한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마치 지옥에 떨어져 고통받는 사람들과 그것을 벌하며 기뻐 날뛰는 악마들이 동시에 내지르는 소리처럼 공포와 승리가 뒤섞인 날카로운 절규였다. 순간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 눈앞이 아찔해진 나는 휘청거리며 반대편 벽으로 물러났다. 계단에 서 있던 경찰들도 일순간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굳어버리고 말았다. 곧이어 건장한 경찰들이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심하게 썩고 핏덩이가 말라붙은 죽은 아내가 구경꾼들 앞에 꼿꼿하게 서 있었다. 죽은 아내의 머리 위에는 무서운 검은 고양이가 피 묻은 입을 크게 벌리고 외눈을 번뜩이며 앉아 있었다. 교활한 술수로 나를 살인자로 만들고 소리를 질러 나를 사형 집행인의 손에 인도한 바로 그 끔찍한 고양이였다. 나는 그 괴물을 죽은 아내와 함께 벽 속에 발라버렸던 것이다.